자,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다제 약물 복용과 처방 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은 약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가지 약을 드시나요? 전혀 안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30알이 넘는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실제로 약국에서는 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셔서 한 봉지에 10알이 넘는 약을 받아가시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약물 복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4%, 즉 10명 중 4명 정도가요, 현재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 중인 만성질환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처방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평균 2.8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인가요? 최근에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흔히 영양제라고 지나는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도 매우 많아졌죠. 앞선 해당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중이라고 답했고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평균 3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성질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는다면 우리 단순하게만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평균 5.8개의 약물을 먹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는 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제 약물 복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5가지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를 다제 약물 복용 또는 다약제 복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약의 개수만을 가지고 나쁘다, 위험하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용하는 약의 종류나 약물 간 상호작용,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병 환자가 5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과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이 5가지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약 5가지와 부적절한 약 3가지 중 어느 게 더 위험한지를 따지는 데에는 개수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용하는 약물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 약물 간 상호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먹으면 약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이 해당 약물만 먹었을 때에는 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낮았지만 다른 약에 의해서 약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작용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복용하는 약물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자, 둘째,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 인구에서 다제 약물 복용은 우리 몸에서 약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 버리기 쉬워지고, 그에 따라서 또 역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용해야 할 약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복용이 어려워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등 이 시간대별로 먹어야 할 약이 다르고, 어떤 약은 식전에, 어떤 약은 식후에 먹여야 하고, 먹는 약뿐만이 아니라 안약, 흡입기 등 복잡한 복용법들을 정확히 지키기가 어렵죠. 이로 인해서 약효가 떨어져서 질환은 질환대로 악화가 되고 부작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 약물에 대한 관리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먹는 약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무슨 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약물 오남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 이 어르신들이 약을 받아가실 때 나 집에 약이 너무 많아서 무슨 약인지 헷갈리니까 약 봉투에 크게 감기약, 변비약 이렇게 무슨 약인지 크게 적어줘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또 얼마 뒤에 이걸 들고 찾아오세요. 이거 위장약 맞아? 해서 보면 위장약 병은 맞는데 안에 막 혈압약이 들어가 있고, 또 위장약은 맞긴 맞는데 보니까 7년 전에 조제해 가신 약이야, 이런 것처럼 약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위장약인 줄 알고 당뇨약을 먹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노인의학에서는 10종 이상의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적어도 1가지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한 이 다제약물 복용만으로도 병원 입원율은 2배 이상, 낙상이나 치매 발생 및 사망률 위험도가 1.3 내지 1.5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다제약물 복용 현황은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65에서 74세의 경우는 6.91%, 75에서 84세에서는 14.57%, 85세 이상에서는 15.74%가 무려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만 봐선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보면 쉬운데요. 2021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5종 이상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노인 비율은 70.2%로 2013년도 67.2%에 비해서도 상승한 수치인데, 이것은 OECD 평균 수치인 46.7%와 비교하면 1.5배가량 높은 수치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다제약물 복용, 폴리파마시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심각성이 다소 높을 뿐이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도 노년 인구로 갈수록 복용약제가 늘어나는 다제약물 복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의학계에서는 탈처방, 디프리스크라이빙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처방이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약물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행위로, 말하자면 우리 의약품 다이어트 혹은 불필요한 약 정리의 개념이 되겠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다제약물 복용을 정리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약국에서 여러 약물들을 복용 중인 환자한테 약물 점검을 실시해서 이 처방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도 2016년부터 6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2가지 이상의 약을 줄여주면 그 의사에게 2,500엔 정도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의 46개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고 정기적으로 10개 이상의 처방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부작용, 그리고 중복이나 상호작용 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인 단계로 갈 길이 다소 멀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된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처방 연쇄, prescribing cascade가 되겠습니다. 자, 처방 연쇄란 약물의 부작용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인해서 추가로 약을 처방받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약이 약을 부르는 현상입니다. 약국에서 직접 겪은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68세 박씨 할머니는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통제와 근이완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속쓰림이 불편하신 거예요. 사실 이런 속쓰림은 진통제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함께 복용 중인 근이완제 역시도요, 이렇게 장기 복용하게 되면 식도 괄약근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일 수 있었지만 박씨 할머니는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네 하면서 이를 모르고 내과에 가서 위장약을 처방받습니다. 처방받은 위장약에는 PPI라는 위산분비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PPI는 장기 복용 시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박씨 할머니는 골밀도가 낮네, 골감소가 우려되니까 칼슘이랑 비타민 D 처방해드릴게요, 잘 챙겨 먹으세요 라고 해서 또 약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성실한 박씨 할머니는요, 칼슘약도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이제 칼슘제로 인해서 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아휴, 요즘은 변도 잘 못 본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도 병원에 들러 변비약을 처방받아 저희 약국에 오셨어요. 자, 저희 약국엔 처음 오셨다 보니까 제가 변비약 이제 조제해드리면서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다가 이 사태가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결과를 알고 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약사의 입장에서도요, 이 숨어있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중복된 약을 걸러드리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 약 드시게 됐어요? 언제부터 드시게 됐어요? 선후 관계를 좀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면 숨겨진 연결고리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인 약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 만큼 환자 당사자에게 아니 왜 약 때문인 걸 몰랐어요?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런 처방 연쇄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약에 의해 어떤 새로운 문제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요, 어떤 새로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글퍼하면서 치료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참 좋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약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이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약도 안 주더라. 그런 병원이 어딨어. 약사님, 나 소화제 좀 줘요. 센 걸로 줘요. 이러세요. 약은요, 여러분,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에는요, 생활습관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질환이든 약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일단 병원 가서 약 먹자 하는 이 마음도 처방 연세의 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더욱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약물 복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참 좋죠. 그래서 여러 병원을 쉽게 다닐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각 병원에서 환자의 전체적인 약물 복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현재 의료 시스템상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의사가 이 환자의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결국 지금 당장 호소하는 증상과 이 방문한 진료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약물을 처방하고 보내는 현실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병원보다는 약국에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약물 처방 내역을 관리해 주기가 더 수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요, 이 해당 약국에서 처방된 약에 대한 기록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약국에서 조제한 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여러 병원을 다니고 약국마저도 여기저기서 약을 탄다면 각 약국들은 본인의 약국 기록 내에서 단편적으로만 약력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서 결국 이런 탈처방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더군다나 해외처럼 아직은 이 국내에서 이 약물 조정에 대한 수가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가가 제정되고 의료 시스템이 재정비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자, 일단 약사의 입장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자 처방 연세를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서 약 복용 이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중복 처방이나 처방 연세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처방약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역시도 한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현재 내가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 관련 식품들의 이름 혹은 사진들을 갖고 계시면서 약국과 병원에 공유를 해주세요. 요즘은 휴대전화 이용해서 이 본인의 약 정보를 관리하시는 현명한 소비자분들이 많아지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주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골 약국의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증상이 개선되었다면요,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감량이나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가 아니라요, 내 건강은 일단 내가 먼저 챙겨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늘 먹던 약이니 안전해 혹은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점 기억하시죠? 그 외에도 내가 정말 먹는 약 종류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요, 앞서 소개드린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약물 조정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나 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정보 공유, 그리고 적정 약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이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약이 약을 부른다. 건강한 삶을 위해 약을 먹지만 때로는 그 약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다제약물 복용과 처방 연세에 대해 기억하시고요. 약 복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단골 약국 약사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 더 건강하세요.